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벽은 고요했다. 법정 복도를 스치는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박서연 판사는 거울 앞에 서서 법복의 주름을 매만졌다. 38. 그동안 부딪히며 다져온 판사의 무게가 얼굴에 배어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판사님, 대법원에서 특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관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순간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메모 한 장, 강서경찰서 내부 감사 협조 요청 극비,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강서경찰서, 숨스죠 놀살의 신참 여경이던 서연이 정의감 하나로 동료들의 비리를 고발하다가 오히려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그곳, 결국 사표를 내고 쫓기듯 떠났던 치욕이 아직도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서연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대법원은 분명했다. 강서경찰서의 만연한 부패를 조사하되 신분을 숨긴 잠입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점심 무렵 서연은 홀로 법원 옥상에 올라갔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 도심이 차갑게 내려다 보였다. 그날 서장 최강호와 형사 장도현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서연아,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최강호의 냉소가 귓가에 올렸다. 그때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건 김나리뿐이었지만 서연이 떠난 뒤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후 3시, 서연은 결심했다. 대법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론 정의를 위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10년 전의 치욕을 갚을 기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단정한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공익근무 요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강서경찰서 앞에 섰다. 가방에는 가짜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판사 박서연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공익요원 박서연일 뿐이었다. 정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다짐과 복수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새로 온 공익이죠. 여기 복사 좀 하고 심부름이나 하세요. 민원실 직원의 시큰둥한 말투,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10년 전에도 똑같았다. 여자라는 이유, 신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시절. 그러나 이번엔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다. 첫 주는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서연은 존재감을 최대한 감추고 서류를 나르며 복사기를 기다리는 척 주변 대화를 엿들었다. 실수한 듯 서류를 떨어뜨려 놓고도 눈동자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다. 둘째 주 금요일 저녁, 서연은 경찰서 복도에서 김나리와 마주쳤다. 순간 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은 조용히 경찰서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모습은 뭐고?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판사가 됐어. 지금은 특별 임무 중이야. 나리의 눈이 커졌다가 곧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여긴 10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어. 강호 서장은 이제 대놓고 하고 장도현은 서연은 나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같이 끝내자. 그날 밤 서연은 원룸 벽에 강서 경찰서 조직도를 붙였다. 나리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 사건들을 메모하며 서장의 동선과 형사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다. 월요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복사 도중 우연을 가장해 서장실 문서를 복사했고 청소하다 장도현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옷 속에 숨긴 녹음기로 수상한 대화를 기록했다. 낮에는 일부러 서툴게 행동하며 무능한 공익처럼 보였지만 밤이면 자료를 분석하며 퍼즐을 맞췄다. 하루는 나리에게 복사한 서류를 보여줬다. 증거품 보관소 출입 기록이었다.
중요한 사건의 증거가 사라진 날짜와 장도현의 야간 근무가 정확히 겹쳤다. 이젠 확실해. 그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 나리의 눈빛에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번졌다. 그러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리의 제보를 받고 서연은 청소도구 창고 뒤에 몸을 숨겼다. 예상대로 최강호와 장도현이 나타났다. 이번 달 상납금은 강남 쪽이 협조적이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쥐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두 사람의 실루엣을 포착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결정적 증거를 잡았지만 들키면 끝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나리와 한강변 벤치에서 만났다. 녹음을 들은 나리의 표정이 환해졌다. 이 정도면 기소 가능해.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완벽하게 못 박아야 해. 그 순간 서연은 몰랐다. 장도현이 이미 그녀의 이상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점점 과감해졌다. 낮에는 허둥대는 공익요원, 밤에는 치밀한 사냥꾼, 최강호 서장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서장실을 청소하며 서류를 흘리고 장도현이 자주 들르는 술집을 멀리서 미행했다. 작은 메모지에 적힌 의심스러운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나리에게 건넸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응. 하지만 더 모으면 더 좋지. 나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녀도 오래 이곳에서 버텨온 사람이라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장도현이 서장의 문을 두드렸다. 서장님, 새로 온 공익 뭔가 수상합니다. 왜 너무 자주 실수하는데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최강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지켜봐. 확실해지면 처리하지.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 사진, 복사본이 탁자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대법원에 넘기면 끝이었다. 그러나 휴대폰이 울렸다. 날이었다. 서연아, 위험해. 장도현이 내 신원 조회했어. 당장 피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다. 박서연 씨 계시죠? 경찰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장도현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이게 누구야? 서울중앙지법의 유명한 박 판사님 아니신가?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탁쳐 이미 다 조사했어. 10년 전 우리한테 찍히고 나간 그 판사 맞지? 그는 가방을 낚아차에 서류와 녹음기를 바닥에 쏟아냈다. 오, 서장님 목소리도 있네. 이건 불법 수색이에요. 영장도 없이 여긴 내 법정이 아니야. 그의 손이 거칠게 머리채를 잡았다. 눈빛 속에는 10년 전의 앙금이 뒤틀린 기쁨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틀 뒤, 나리가 사라졌다. 출근하지 않은 지 사흘째. 동료들이 집을 찾아갔지만 빈집이었다. 이웃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 그녀가 판사라는 것, 그리고 경찰서를 조사하러 온 스파이라는 것까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하하하하. 나리 씨는 어디 갔을까? 최강호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다. 장도현이 끼어들며 웃었다. 멀리 여행 갔지. 물론 본인 의지는 아니지만. 밤. 서연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떴다. 여긴 강서경찰서 지하 취조실. 판사라고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넌 실패한 불쌍한 여자일 뿐이야. 장도현이 담배를 물고 코웃음을 쳤다. 네가 모은 증거 다 태웠어. 녹음, 사진, 서류 하나도 안 남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리는 지금 중국에 있어. 물론 스스로 간 건 아니고. 언니한테 뭘 한 거야. 서연이 몸부림쳤지만 밧줄이 어깨를 조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강호가 들어왔다. 대법원 연락해봐. 아,
내 휴대폰은 우리 손에 있지. 그는 정신과 진단서 한 장을 흔들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증,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넌 정신병원에 갈 거야. 증인도 없고, 사건도 사라지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연이 가슴 안쪽에 비상 휴대폰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며칠 전 48시간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든 증거를 대법원과 언론에 전송되도록 설정해 둔 상태였다. 띠링. 휴대폰이 알람을 울리자 최강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이미 파일 전송이 시작된 뒤였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들어온 건 이지현 과장이었다. 10년 전 사건 후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서연의 밧줄을 풀었다. 나리가 걱정 마. 이미 연락했어. 곧 돌아올 거야.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10년 동안 모아둔 자료야. 강호와 도현의 비리 전부. 서연은 숨이 멎을 듯 봉투를 열었다. 비자금 내역, 증거인멸 기록, 외부 인맥 명단까지 완벽했다. 이제 끝낼 수 있어.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다. 박서연은 거울 앞에서 법복을 정갈하게 걸쳤다. 목깃을 바로 세우자 10년 전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내가 판결을 내릴 차례다. 이지현이 준 두꺼운 봉투와 자신이 모은 자료를 가방에 넣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 강서경찰서의 10년 부패를 끝낼 것이다. 오전 9시 정각. 검은 승용차가 강서경찰서 정문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다. 뒤이어 대법원 감찰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내렸다. 뭐야, 저게 민원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평소 느긋한 분위기였던 경찰서. 아니, 단숨에 얼어붙었다. 최강호 서장과 장도현 형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경찰서 로비에 울려 퍼졌다. 10년 전에 약하고 무력한 여경의 흔적은 없었다. 서장실 문이 열리고 최강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장도현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서연 오랜만이네요. 서장님, 저 기억하시죠? 서연은 차분하게 영장과 증거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뭐야? 복수하려고 온 거야. 복수요? 아니요. 정의를 실현하러 왔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강호, 장도현,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서 수갑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장도현이 소리쳤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범행이 기록돼 있죠. 그때 경찰서 현관이 열리고 김나리가 들어왔다. 며칠간 실종됐던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회의실로 가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대회의실엔 강서경찰서 간부들이 모두 모였다. 서연은 판사복 차림으로 그들 앞에 섰다. 1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를 말했다가 비겁자로 몰렸죠. 최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당신들이 법 앞에 서는 날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증거 영상이 재생됐다. 최강호가 돈봉투를 받는 장면, 장도현이 증거품을 없애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회의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작이야 법적 효력, 없어 장도현이 소리쳤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이번엔 이지현이 10년간 모은 자료가 공개됐다. 은행 거래 내역, 증거품 관리 대장 조작 기록, 피해자 협박 녹취록까지. 이지현, 네가 날 배신했구나. 배신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서장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나리가 또 다른 증거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피해자들의 증언서와 사진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진실이 묻혔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들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려 했죠. 장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수사관들이 즉시 제압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당신들 차례가 아닙니다. 최강호, 장도현,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10년간 강서 경찰서를 지배해온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뿐이죠. 경찰서 밖에는 이미 언론이 대기 중이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10년 전 서연을 굴복시켰던 교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절망이 자리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팽팽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시민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리했다. 피고인석에는 최강호와 장도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판사석에 앉은 박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피고인 최강호와 장도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리와 지현도 똑바로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 범죄임이 인정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법정을 울렸다. 최강호는 고개를 떨군 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장도현은 여전히 표정 속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최강회계는 징역 10년, 피고인 장도현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았고 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지현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다. 재판장님, 장도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다. 상급심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에서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판결문을 내려놓고 서연은 법봉을 두드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서서히 풀렸지만 방청석의 시선은 여전히 판사석에 모여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존경과 안도, 그리고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판사실 문이 열렸다. 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리와 지현이 들어왔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정말 해냈네요.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현은 이미 경찰을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10년 동안 미뤘던 일을 이제야 끝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그 말에 서연과 나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이제 뭐 할 거야? 나리가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석양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계속 판사로 일할 거예요. 이제야 진짜 판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나리가 말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은 잔을 들며 답했다. 그래요. 과거는 흉터로 남겠지만 앞으로는 그 흉터를 힘으로 바꿔야죠. 며칠 뒤, 강서경찰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서장이 부임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서연이 촉발한 변화는 다른 경찰서에도 전해졌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강서 경찰서 부패 사건이 여전히 회자되었고, 박서연 판사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처럼 알려졌다. 어느 오후 서연은 후배 판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판사님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후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용기라기보다 책임감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저녁 무렵 서연은 한강변을 걸었다. 10년 전 절망 속에서 이 강변을 걷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날이었다. 내일 저녁 셋이 모이자 축하 파티 겸해서 서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언니, 이번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저녁,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 따뜻한 주황빛 조명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서연은 먼저 도착해 있던 김나리와 이지현을 발견했다. 서연아, 나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였다. 지현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셋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10년의 시간과 지난 몇 달의 폭풍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그냥 웃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를 축하하자. 지현이 잔을 들었다. 좋아요. 살아남았고 이겼으니까 서연이 잔을 맞부딪혔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따끈한 갈비찜과 잡채, 전이 차려졌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내가 너 봤을 때 무섭기도 하고 희망 같기도 했어. 근데 이렇게 끝낼 줄은 몰랐어. 서연은 웃었다. 나도 무서웠어. 그러니까 증거 다 잃었을 땐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너랑 과장님이 있었잖아. 지현은 말없이 국물 한 숟가락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한텐 그 10년이 빚이었어. 너희 두 사람을 버리고 살았던 죄책감? 이젠 갚았다고 생각해.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세 사람의 테이블은 묘하게 고요했다. 오직 서로의 목소리와 마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판사로 계속 일할 거예요. 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꼈어요. 법은 종이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켜내야 한다는 걸.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 더 힘쓸 거야.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냥 잊을 수 없으니까. 지현도 잔을 들었다. 나도 시민단체에서 경찰 내부 개혁 감시 활동 시작했어. 현장에선 못했지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더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지난날의 아픔과 웃음, 그리고 앞으로의 꿈으로 옮겨갔다. 근데 말이야, 이제 너 그날 서장 체포할 때 표정 봤어. 뉴스에서 몇 번이나 돌려봤다니까. 나리가 웃음을 터트렸다. 아니, 그 순간은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 셋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안도의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한강변으로 나왔다. 봄밤 강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서연은 난간의 기대 강물을 바라봤다. 10년 전 여기서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네요. 지현이 옆에서 대답했다. 맞아, 끝난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었던 거야. 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서 오늘이 있는 거겠지.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 판사님이시죠? 이번 사건 저희가 피해자들 인터뷰를 준비 중입니다. 판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기자의 목소리였다. 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제가 한 것보다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나리와 지현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너지. 서연아.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마지막 잔을 나눴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올랐다.
우리가 해낸 거야. 응, 해냈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말에 셋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숨지 않는 새 여성의 얼굴이 있었다. 며칠 뒤 법정에서 서연은 또 다른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엔 작은 민사 사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다. 판결을 내리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서연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10년 전 쓰러져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끝까지 버티면 빛이 온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어떤 사건도 계획도 전략도 없는 자리였다. 오직 서로의 삶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거야.